낡은 연립주택 반지하.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인다. 깜빡일 때마다 방 안은 암흑에 빠졌다가 다시 드러난다. 마치 이 방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작은 작업대 위에는 오래된 계산기와 여러 자루의 연필이 흩어져 있다. 그 옆에 접혀 있는 봉투 하나. 노란 봉투는 손때가 묻어 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알게 될 날까지.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올해 73 김태식 씨. 등은 약간 구부러졌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다. 손등에는 나이를 재는 검버섯이 가득했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다. 평생을 몫으로 산 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다. 50년을 그렇게 살았다. 현장에 나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톱을 들었고 못을 박았고 기둥을 맞췄다. 남의 집을 지었다. 남의 추억을 만들었다. 저녁이 되면 손에 밴 나무 냄새를 비누로 씻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밴 톱밥을 꼼꼼히 헹궜다. 그것이 일상이었다. 아내는 15년 전 먼저 떠났다. 암이었다. 진단받은 지 1년 반 만이었다. 그 1년 반 동안도 그는 현장에 나갔다. 들어와서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다시 일했다.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아내가 눈을 감은 날도 그는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금 이 집에는 혼자다. 이 반지하 연립주택 30해를 산 이곳. 예전엔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고 아내의 목소리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밤냄비가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형광등의 깜빡임과 옛날 냉장고의 쿵쿵거리는 소음뿐이다. 오늘 밤 그는 편지를 쓰고 있다. 누군가에게 남기는 마지막 기록처럼. 앞에 펼쳐진 종이에 연필로 글자를 또박또박 새기고 있다. 준호에게. 그것이 전부였다. 연필을 쥔 손이 잠시 멈춘다. 아들에게 쓸 말은 많았다. 50년의 말이 목에 차 있었다. 하지만 막상 글로 옮기려니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손가락이 떨렸다. 형광등이 또 깜빡였다. 그 찰나의 어둠 속에서 김태식은 눈을 감았다. 태식 씨는 한 번도 쉬운 인생을 산 적이 없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의 연속이었다. IMF 때였다. 그가 40대 초반이었을 때다. 그가 다니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70명이 넘는 직원이 거리로 나앉았다. 그 자리에서 태식 씨도 실직했다. 그날 밤 아내는 밥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다. 그 이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막리를 전전했다. 새벽에 용역소에 나가 일감을 얻었다. 건설 현장, 공장, 철거 작업. 정해진 일이 없었다. 있는 일이면 모두 했다. 몸이 성할 때만 돈이 들어왔고 몸이 아프면 그날은 버는 돈이 없었다. 대출금은 계속 불어났다. 신용카드는 더 이상 써야 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 시간이 10년, 20년 이어졌다. 아들 김준호는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 공부보다는 일찍 사회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처럼 고생하는 건 싫다면서. 태식 씨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자신도 고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준호야, 아버지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만 남겼다. 자신은 늘 뒷전이었다. 자신의 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돈이었다. 허리가 망가져도 병원은 미뤘다. 진통제를 먹고 일했다. 손목이 떨려도 참고 일했다. 치과에 가본 지는 10년이 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지만 누가 물어보지 않는 한 말하지 않았다. 가장이란 그런 것이었다. 자신의 아픔은 가족 앞에서 감춰야 하는 것.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커가면서 학원에 보냈다. 컴퓨터 학원, 영어 학원. 돈이 없어도 보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살기를 원했다. 자신이 놓친 것들을 아들에게는 주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들 김준호가 번듯한 직장을 얻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정규직이었다. 월급이 고정되어 있었다. 몇 년 뒤에는 결혼까지 했다. 며느리도 착하고 손자도 생겼다.
손자를 안았을 때 태식 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식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이 견딘 모든 밤, 모든 고통이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면 충분하다고. 아들이 잘 사는 것, 그것이 가장의 마지막 보상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는 노인이 되었다. 일할 수 없을 때가 올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손자는 보고 싶어도 연락할 수 없었다. 아내는 이미 없었다. 형광등이 또 깜빡였다. 서서히 멀어진 거리.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아들은 점점 바빠졌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왔다. 그것도 짧은 통화였다. 5분, 10분이면 충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2달에 한 번이 되었다. 아버지, 다음에 뵐게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말투는 공손했다. 존댓글을 썼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다. 그 목소리 속에서 태식 씨는 자신이 얼마나 부담인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 아들은 자신이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다. 태식 씨는 이해하려 했다. 자식이 바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대기업이야. 경쟁이 심할 것이고 아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가정도 챙겨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한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아들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렸다. 통화 중에도 짧게 말했다.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저녁이 되면 라디오를 켰다. 뉴스를 듣고 드라마를 들었다.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밤 11시가 되면 침대에 누웠다.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났다. 여전히 일을 했다. 손도 떨렸고 허리도 아팠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도 아팠다. 일이 유일한 위로였다. 손에 밴 나무 냄새가 유일한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주민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다. 의사는 청진기를 귀에 꽂고 태식 씨의 가슴을 들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혹시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검진을 마치고 의자에 앉았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의사였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서려 있었다. 혼자 계시죠? 태식 씨는 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있었다. 당분간은 누군가 곁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태식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노인이라는 것을, 혼자라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태식 씨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화면에 떠오르는 번호. 다시 지웠다. 다시 눌렀다. 손이 떨렸다. 얼마나 오래였나.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건 게. 벨이 울렸다. 1번, 2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의 거리감도. 태식 씨는 말을 더듬었다. 준호야. 아버지가 조금 아파서. 그 말을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평생을 혼자 견뎌온 남자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화 저편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깨달음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형광등이 또 깜빡였다. 전화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태식 씨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요즘 아이 학원비도 많이 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은 비난도 아니었고 화를 섞은 말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일 뿐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비난이라면 반박할 수라도 있었을 것이다. 화라면 아들이 아직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라도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무심한 현실이었다.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조용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렇구나. 괜찮다. 괜찮아. 태식 씨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전화는 몇 분 안 되어 끊겼다. 아들이 바쁘다고 했다. 일이 있다고 했다. 그것도 이해했다.
통화를 마친 후 태식 씨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형광등의 깜빡임을 세며 태식 씨는 그날 이후 다시는 부탁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었다. 그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도 못 챙겼는데 아버지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건 현실이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식 씨는 분명히 느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책임이 되고 있구나. 50년을 가장으로 살았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다.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자신의 위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아들을 챙겼을 것이다. 학원비가 모자라면 자신이 더 일했을 것이다. 손자의 학용품이 필요하면 자신이 사줬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이었다.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다. 자신이 짐이 되었다. 자신이 책임이 되었다. 아들이 잃은 것들을 자신이 취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태식 씨는 일어나 앉았다. 작업대로 다가갔다. 봉투를 들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 조각,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 50년을 모아온 것들이었다. 명절에도 입지 않은 옷, 버스 정차 요금, 도움닫기 위해 묵혀있던 저축.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모아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 그것도 부부였다. 그 돈은 이미 다 나갔다. 의료비, 임대료, 생활비. 명절에 아들 집에 가서 건네는 돈. 이제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태식 씨는 봉투를 다시 들었다. 안에는 통장과 함께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그 위에 손으로 쓴 글씨들. 아들을 위해 남기려던 말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남기지 않기로 했다. 아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준호에게. 그 말 다음에 뭘 쓸지 몰랐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형광등이 또 깜빡였다. 그 어둠 속에서 태식 씨는 눈을 감았다. 전화를 받은 건 오후 3시였다. 혹시 김준호 씨십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경직되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동대문 경찰서입니다. 어쩌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이 말을 마칠 필요는 없었다.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말을 경찰이 입을 다물자 준호의 다리는 힘이 빠져 내려앉았다. 언제요? 며칠 전으로 보입니다. 신원은 작업실에 있던 신분증으로 확인했고요. 작업실. 준호는 아버지가 여전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었다. 혹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연락을 받지 않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했다. 자신이 전화하지 않으니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준호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의 유품들이었다. 낡은 공구들, 깨진 계산기, 그리고 한 개의 봉투. 노란 봉투였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준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연필가루가 문자 주변에 흐려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뜯으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준호야. 그것으로 시작되는 편지는 길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 문장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 더 바라는 건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는 주저앉았다. 경찰서 벤치 위에서 준호는 통곡했다. 목이 메었다. 손에 든 편지가 떨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짐이 되지 않으려 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학원비도 많이 든다는 자신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느꼈을 그 말의 무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를 준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내가 아버지를 피했을 때도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너를 이해했다. 너는 바쁜 사람이었다. 너는 좋은 아버지였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했다. 그 글자들이 눈물에 젖었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눈멀었는지를 깨달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잘 살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편지는 계속됐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 학교에 가지 않았던 일, 발표를 하던 날, 아버지가 현장에서 돌아온 밤, 그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쓰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는 많이 힘들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너에게는 핑계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때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준호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준호의 울음은 더욱 깊어졌다.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떠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아버지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이것이었다. 너를 해방시키는 것. 아버지는 이제 넉넉해질 수 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책임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준호는 편지지를 가슴에 안았다.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그 말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고 아버지를 향한 말이기도 했다. 경찰은 준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작업실로 가는 택시 안에서 준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구들을 생각했다. 깨끗이 닦아진 그 도구들. 50년을 함께한 그 도구들. 아버지는 누군가가 그것들을 버리기 쉽도록 정리해 두었던 것이었다. 작업실의 형광등은 꺼져 있었다. 준호는 불을 켰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아버지는 여기서 마지막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 형광등의 빛 아래서, 이 도구들 사이에서, 이 낡은 책상 위에서, 손에 들려있던 그 봉투, 노란 봉투, 손때가 묻어있던 그 봉투. 준호는 이제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늘 그렇게 조용했다. 말이 없었다. 손으로 하는 사랑이었다. 일로 하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떠나는 것으로 하는 사랑이었다. 형광등이 또 깜빡였다. 이번엔 아버지가 떠난 후의 어둠이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낡은 작업실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뒤 준호는 아버지의 작업실을 찾았다. 경찰에서 유품을 정리해주지 않았다. 그것도 준호의 일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다. 깨끗이 정리만 했다. 공구들을 제자리에 놔뒀다. 작업대도 그냥 두었다. 왠지 손을 댈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준호는 매주 토요일 이곳에 들렀다.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 되었지만 그곳에는 아직 아버지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망치 자국, 작업대에 난 깊은 긁힘, 나무를 깎아낸 흔적들, 그리고 연필 자국, 계산기 옆에 쓰인 날짜와 숫자들. 준호는 그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그땐 몰랐어요. 첫 번째 주에는 그 말만 반복했다. 두 번째 주에는 눈물이 흘렀다. 세 번째 주에는 아버지의 공구를 하나씩 들었다. 토, 망치, 못, 각도기. 50년을 함께한 그것들. 이것들도 아버지한테는 가족이었을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공간에서. 저는 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했는데. 저는. 말이 끊겼다. 작업실의 창문으로는 서울의 회사가 보였다. 오피스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준호가 매일 출근하는 그곳. 아버지가 자신이 성공하길 바랐던 그곳.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다. 아버지는 오직 이 낡은 반지하에만 있었다. 망치와 나무 향이 있는 여기에만.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호는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더 있었다. 아버지가 몇 년씩 모아둔 메모들. 1년에 한두 번 온 자신을 위해 적어둔 말들.
하지만 꺼내본 적이 없었던 말들. 준호가 좋아하는 국이 뭐였더라. 준호 손자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준호의 아내분은 건강하신지. 적히지 않은 말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물었을 때 자신이 대답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자신이 답하지 않아서 답할 수 없어서 답하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았던 것들. 준호는 그 메모들을 들고 작업대에 앉았다. 3달이 지났을 때 준호는 사표를 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대학도 가지 못했을 것이고 회사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가정도 꾸미지 못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아버지의 밤샘이 있었다. 일터에서의 묵묵함이 있었다. 자신 때문에 병원을 미루고 일을 뽑지 않고 손목의 통증을 참으며 일한 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은 뭘 했나? 전화 한 통을 받기도 힘들어했다. 새로운 회사는 작았다. 임금도 적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한 것이었다. 시간을 원했다. 아버지와 보냈어야 할 시간을 찾고 싶었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그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1년 뒤 준호는 아버지의 작업실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곳을 박물관처럼 보존하려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목수가 여기서 일할 수도 있도록, 혹은 누군가 이곳에 와서 자신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도록, 아버지의 공구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주 토요일 준호는 여전히 이곳에 온다. 아버지, 그땐 몰랐어요. 사랑은 늘 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기 때문에. 밥을 데우는 손길도 허리를 구부려 일하는 모습도 말없이 지켜만 보는 눈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라진 뒤에는 평생을 따라온다. 이제 준호는 그것을 안다. 깊은 밤에 아들에게 전화할 생각이 들 때도, 손자의 학원 성적이 궁금할 때도, 아내가 피곤해 보일 때도, 그때마다 아버지가 보인다. 아버지가 들린다. 아버지의 손이 느껴진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더 미루지 마시고 전화를 거세요. 한 통의 전화.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밤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연필은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서 형광등은 또 깜빡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란 돌아오지 않은 시간에서만 생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의 전화를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딘가에서.